안녕하세요. 법무빈 동주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오늘은 직접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경험해본 입장에서 관련된 내용 모든 것들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공식 명칭은 이제 심리 생리 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할 때 누구의 진술을 진실로 볼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판단하는 보조 수단이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인간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이런 것들을 읽어내서 진실을 말할 때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 그래프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판독해내는 조사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나 국과수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만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 절차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 판단을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참고 자료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천천히 살펴보면 검사는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혈압, 심박수, 호흡, 피부 전도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비를 몸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간단한 연습 분항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비의 작동 여부, 실질적으로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 뒤에 실제 질문으로 넘어가고요. 본 조사에서 진행되는 질문은 사전에 담당 수사관과 조율된 내용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되고 복잡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 질문을 하셨을 때 원래는 원칙은 질문 자체가 문장 하나로 끝나서 그 문장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이 두 개, 세 개가 연결되거나 상황을 그 질문을 놓고 두 개, 세 개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상정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쉽게 예, 아니요 라고 답하시면 안 되고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를 확인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지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또는 아니요로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아니요일 수도 있는데 라는 머릿속에 스치는 순간 여러 가지 내 생리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거나 거짓을 말할 때 생리 반응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이어야지만 이 조사가 실효성이 있고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 자체를 판별하는 장비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이렇게 나오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조사는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리 반응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낯선 환경에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인지 긴장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날 잠을 못 잤기 때문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고 날짜가 잡혔을 때는 전날 충분히 좀 휴식도 취하고 평소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독의 절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이 아무래도 거치기 때문에 정말 증거 능력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 결과에 그렇다 보니까 의존하거나 또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진짜 나는 아닌데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말로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증거 자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증거 자료로는 활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요하고 왜 자꾸 수사기관은 그냥 참고 자료인데 왜 자꾸 하라고 할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건의 특징 살펴보면 첫 번째 사건이 애매하거나 진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반대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들의 진술이 또 다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고 핵심적인
결정적인 증거인 경우, 물증은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로 기소 여부가 참고될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피해자분들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피의자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될 텐데요. 피의자가 자백을 하기는 했지만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고, 자백만으로는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즉 자백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들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고 혐의, 이제 피해자가 뭔가를 주장하기는 했는데 무고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허위 고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술 능력, 그러니까 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상황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상한 것을 더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참고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친족 간의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쇄적인 환경에서 친족 간에 있었던 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짓말 탐지기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당신 남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예라고 답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심리 사이클, 그 다음에 이 방에는 지금 2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아니요, 그때는 실제로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니요라는 답을 얘기를 하게 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저의 심리 사이클,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신 다음에 본 질문을 하시면서 심리 사이클이 거짓에 가까운지, 그다음 진실에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 같아요.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3-4번 이상 반복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답을 하고 그 심리 사이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도 같이 보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긴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에 가깝게 나온다. 그리고 진짜로 진술밖에 없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 내가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부담스러워도 응해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수사의 참고 자료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런 경우에 리스크를 우리가 질지 말지,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증거자료 유무, 그 다음에 증거자료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지, 내가 이거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응해서 진실 반응을 꼭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변호사님과 좀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실제 수사에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권유받거나 그 다음에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한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보다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